안녕하십니까. 남한 지역 고대 철 재련로의 변천과 지역성에 대해 발표할 충북대학교 이지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철 재련로의 유적 양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남한 지역의 철 재련로의 입지와 구조에 대해 분석한 뒤 또 고대 철 재련로의 변천과 지역성,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철의 사용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철은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져야만 가능하며 또 제가 다루고자 하는 재련은 다른 공정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철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어 고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경주 황송동 유적과 진천 석장리 유적 발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는데요. 이들을 토대로 고대 재련 기술의 복원 실험이 다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철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나 제철 기존 보고서 중에서는 제철 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구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거나 또 이렇게 아무래도 유적이 발굴된 곳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남한 전체를 다루는 연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연구 대상을 재련로 및 재련 유적으로 삼았고 공간적 범위는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2세기 중반에서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는 7세기까지로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제철과 재련이라고 했는데 두 용어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은 채광에서부터 성광, 배소, 재련, 정련, 제강, 용해, 단야 등 철의 생산 및 철기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련은 제철 공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원료를 재련로에 장입하고 송풍 가열하여 1차적으로 철을 추출하는 공정입니다. 재련에 대한 모식도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연료인 목탄과 원료인 철광석을 넣어서 고온으로 조업을 하면은 이제 철광석에 있는 불순물인 슬래그가 먼저 나오게 되고 다음으로 내에서 생성물을 수거하여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별 철 재련로 유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에는 중부 지역 9개 유적에서 62기, 동남부 지역에서는 6개 유적에서 42기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유적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진천 석장리 유적에서 4-1호나 8호는 A-4-1호나 A-8호는 수열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원 연제리의 경우 재련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남부 지역에서는 부산 지사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제가 다루지 못했고요. 또 최근에 진천 송두리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총 23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진천 송두리 유적을 추가하여 중부 지역은 8개 유적 59기, 동남부 지역은 5개 유적에서 39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한 지역의 제철 유적의 입지는 조업 용수를 공급받고 수로를 이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하천 인근에 입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련 역시 비슷한 입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원료, 연료, 수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원료인 철광석은 일부 지역에서만 채굴이 가능해서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철광선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기록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조선시대 철장과 고대 재련 유적 위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충주 지역이나 이제 울산, 양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련 유적이 이렇게 청주나 진천 등지에서도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는 원료에 비해서 많은 양이 필요를 하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철광석을 싣고 뗄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재련을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고대 목탄유 유적과 비교해 보면은 재련 유적 주변에 많은 목탄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은 양쪽가에 분포된 넓고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여 조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련 조업에는 그렇게 많은 용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적 주변에 큰 하천이 위치해서 이렇게 수로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련 유적이 입지함에 있어서 하천이나 연료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원료는 주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아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구입니다. 반지하식으로 이루어진 재련로의 구조적인 특성상 지형에 영향을 받는데 그 비율을 보면 곡간지나 선상지가 49%, 산록 경사지가 26%, 구릉지가 21%, 산악지가 4%로 곡간지와 선상지에서 많은 유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대체로 배수가 양호하고 침식이 거의 없으며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유리하고 배후의 산에서 목탄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하천과 인접하여 수로로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산록 경사지는 주로 동남부 지역 재련로가 위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수성이 양호한 붕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하부의 습기를 방지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자연 안반을 굴착하고 재련로의 노벽 일부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련로의 구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와 배제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대 재련로는 모두 원형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제부는 지형이나 공간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련로의 단면도를 보시면 노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에 있는 구조물을 재련 소송부로 보았고 그 중에서도 송풍구를 기준으로 목탄과 철강성의 적재가 이루어지고 가열 및 환원이 이루어지는 상부와 송풍관에 의해서 직접적인 송풍을 받아 용융되어 철과 슬래그가 생성되는 하부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기초구조는 굴착 방법에 따라서 1단 굴착과 2단 굴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초구조 중에서도 지하시설과 방습시설로 나뉘는데 지하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일부 유적에서만 확인되고 대표적으로 충주 칠금동 유적과 진천 송두리 유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진천 송두리 유적의 재련로인데요. 점토를 사용하고 위에 할석으로 방습시설을 마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주 칠금동 유적에서는 지하시설에 목조시설을 설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습시설은 노 바닥의 하부에 숯, 모래, 점토, 할석, 목재 등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방습을 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점토 충전식과 할석 충전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점토 충전식은 점토나 숯, 모래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석 충전식은 방습시설 전면에 할석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나 숯, 모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련 소송부는 지상의 위치에서 자연적인 삭평이 이루어지거나 또 조업이 완료된 후 논의 생성물을 수거하기 위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유적에서 거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에 축조되는 기초 구조를 바탕으로 형식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또 기초 구조가 또 아무리 지하에 있다 해도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경우가 없어서 중부 지역에서 59기 중 44기, 동남부 지역 39기 중 21기를 대상으로 총 65기의 재련로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순서는 재련로의 축조 순서를 고려해서 평면 크기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기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기는 내경과 외경을 노벽을 기준으로 내경과 외경을 측정할 수 있는데 특히 내경이 재련의 양을 결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한 지역 재련로 내경을 살펴보면 중부 지역은 대형, 동남부 지역은 소형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구조 분류는 굴착 방법과 지하시설의 유무, 방습시설 채운 방식을 기준으로 총 4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형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1단 굴착하고 지하시설이 있으며 방습시설은 점토로 채운 것입니다. 2형식은 1단 굴착하고 지하시설은 없으며 역시 점토로 채워 방습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3형식은 1단 굴착하고 지하시설은 없으며 할석으로 방습시설을 마련한 것이고 4형식은 2단 굴착하고 지하시설이 없으며 점토로 방습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재련로의 기초 구조는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간지와 선상지에서는 일형식의 재련로 기초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하수, 퇴적물 침식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지반을 다지고 방습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일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형식은 비교적 많이 축조되고 또 다양한 지형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기초 구조에 비해서 간단한 축조 형식을 거치고 지형적으로 적합하면은 이 형식의 기초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련로의 구조와 유적의 조업 연대를 통해서 변천과 지역성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재련로는 아무래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작은 요소가 바뀌면은 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유구나 유물에 비해 시간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변화 양상이 관찰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편년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반 유구 및 유물 유적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절대연대 측정값을 참고하여 개별 유구에 대한 편년보다는 유적의 재련 조업 시기를 추정하였습니다. 먼저 중부 지역의 재련 유적 조업 시기입니다. 평택 가곡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전반까지 조업이 이루어지며 또 충주 대화리 유적과 같이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충주 칠금동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도면과 같이 층위대로 이렇게 층위별 조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68.2%의 신뢰도에서 하층과 중층, 상층이 연속적인 조업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가 매우 편으로만 잔존하고 또 중층이나 하층에서는 토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층에서 4세기 때로 편년되는 토기가 확인돼서 중층이나 하층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로 추정되고 저는 일단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값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주 칠금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층위별 조업이 이루어져서 그 변천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하층과 중층, 상층의 내경 크기와 기초구조, 조업 횟수 등을 통해서 조업 양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련로 내경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초구조는 대체로 일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업의 횟수에 있어서도 2회 또는 3회, 적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업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조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철량이라고 슬랙에 남아있는 철 함량을 분석한 결과인데 원료로부터 얻어진 철 회수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고대 철 재련 슬랙의 전철량은 일반적으로 30에서 50%의 범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층은 60.75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중층은 52.62, 상층은 54.02%로 이렇게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상층에서는 4호 재련로만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중층과 상층은 비슷한 철 회수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중부 지역에서 보고된 재련로의 방사선 탄소 연대 결과를 순서 배열하여서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칠금동 유적의 하층에 해당되는 평택 가곡리 유적과 송절동 유적이 있으며 중층에 해당되는 송두리 유적과 석장리 유적, 상층에는 석장리 유적이 계속 조업이 이루어지고 또 구산리 유적이 시작되면서 충주 칠금동의 재련 조업이 종료되는 이후까지 구산리 유적과 대화리 유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큰 변화는 없으며 구산리 유적에서 삼형식의 기초 구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주 칠금동 유적을 기준으로 중부 지역 재련로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입지는 곡간지와 선상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구릉지와 산악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기초 구조도 1형식과 2형식이 주로 축조되다가 2형식과 3형식이 나타납니다. 다만 유적 내에서는 통일된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통일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남부 지역입니다. 동남부 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서 지역과 이동 지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서 지역의 김해 하계리 유적과 창원 복림동 유적은 유적에서 외절구형 고배가 확인돼서 김해 부산의 특징적인 고배로서 4세기와 5세기에 나타나는 고배입니다. 따라서 김해 하계리 유적은 4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창원 복림동은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까지 조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 이동 지역에는 6세기 이후에 신라 고배들이 확인되면서 신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조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지역별 재련로 변천 양상을 살펴보면은 먼저 원삼국 시대 재련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변천 양상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지에 있어서는 산록 경사지에서만 확인이 되고 기초 구조는 낙동강 이서 지역은 가야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지고 낙동강 이동 지역은 신라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져서 조업 주체 세력이 달라서 이렇게 기초 구조가 변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신라의 경우 5세기 이전에 낙동강 이동 지역과 비슷한 조업 양상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 형식에서 다형식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역시 유적에서는 통일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련 유적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A 유형은 재련로 한기와 후속 공정의 제철로가 확인되고 괴련철을 소량 생산하고 소비지대 생산 및 유통이 이루어졌습니다. B 유형은 재련로가 3기 이상 확인되고 후속 공정은 없으며 재련 조업이 집중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괴련철이 대량 생산되며 또 공정별로 전문화 분업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C 유형에서는 재련로가 3기 이상 확인되고 후속 공정 제철로도 확인되면서 대규모 제철 공방지를 이루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철 및 철기에 대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며 주로 외부 공급 및 유통을 위해서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남한 지역 제철 발달 양상과 같이 살펴보면은 먼저 1단계에서는 남한 지역에선 철기가 수입되고 초보적인 단야 기술이 이루어지며 주거지인의 철기 보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초보적인 재련 기술, 단련 단야, 정련 단야 기술이 나타나며 이때부터 전문 생산 집단이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계에는 용해 및 초강 기술이 유입되고 새로운 재련 기술인 지금과 같이 원통형의 재련로를 이용하는 그런 재련 기술이 확인되고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중앙에 의한 철 및 철기 생산으로 C 유형의 이렇게 대규모 제철 공방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중부 지역의 2, 3세기 재련 유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가곡리 유적과 화성 기안동 유적으로 나뉘는 경기 남부와 충주, 진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으로 또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평택 가곡리에서는 주구 토강묘와 원저 단경우, 신발령 토기 등을 통해서 마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산과 천안에 위치한 목지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한에 의해서 재련 기술이 유입되었는데 목지국이 마한의 중심으로 현재 이렇게 되게 비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천과 청주는 비교적 작은 마한 소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호서 지역 철기 출토량 빈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미호천이나 미호천과 남한강을 살펴보면은 곡교천 중심으로 하는 목지국의 철기량 대 무덤수가 2.3이고 이제 미호천과 남한강도 이에 적지 않은 이렇게 2.18과 1.29, 1.02를 보여서 역시 비슷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에서 5세기는 진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 집단이 조성되는 단계입니다. 재련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3세기 후반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제철 세력을 통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압적인 지배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 이렇게 진천에서 이렇게 조공 형태로 뭐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은 중부 지역에서 재련 유적과 재련 조업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백제가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그래서 충북 지역에 위치하던 재련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주나 부여에서도 재련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 우호관계 그렇다면은 백제가 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디서 소재를 공급받았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우호관계에 있던 신라나 가야에 의해 철 소재를 수입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남부 지역입니다. 동남부 지역에서는 4세기에서 5세기 낙동강 이서 지역을 중심으로 김해 하계리 유적과 창원 복린동 유적이 있습니다. 각 유적에서는 한 기의 재련로만 조사되었습니다. 동남부 지역에서는 고대 문헌 기록과 같이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의문스럽긴 한데 제가 재련로가 확인된 유적만 다루다 보니까 수습된 슬래그가 재련 공장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열애리 유적이나 마산 현동 유적, 오계리 유적, 동래 낭민동 패총 등에서도 재련 조업이 이루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4세기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재련 조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포상팔국의 난이나 고구려의 남정으로 인해서 4세기 김해 금강가의 세력이 위축되며 일률적인 철 및 철기 생산 체제는 붕괴되고 지역별 철 생산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신라의 복속 과정 속에서 신라의 철 생산 체제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에서 7세기에는 양산과 밀양에서 다수의 재련로가 확인되고 있는데 낙동강을 통해 해안과 내륙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과 양산에서 내륙 쪽으로 향하면은 언양과 경주로 통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가까운 재련 유적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밀양 큰건세 유적과 양산 외화 유적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규모 제철 생산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철광석 산지가 분포하고 목탄을 제조하기 위한 풍부한 산림이 존재하며 낙동강을 이용한 유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금강가야 세력이 형성해 놓은 판매망과 유통 구조를 그대로 장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의 재련 유적 조업 시기나 구조 정량화 시기, 재련로 내경 선호 지역, 기초 구조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재련 유적 조업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2세기 중반부터 재련 조업이 확인되고 있는데 동남부 지역에서는 4세기 전반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남부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에 재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남부 지역에서 출토되는 철기의 양은 수입해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기원전 1세기에 울산 달천 광산과 경주 황성도 유적 등을 통해 황성동 유적, 창원 다오리 유적 철광석을 통해서 재련 조업이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련로 내경이 대형과 소형으로 그렇게 극명하게 구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기에 따른 생성물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재련로 크기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호된 크기가 있었다던가 또한 이들에 의해서 조업 체계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동남부 지역에서는 소형의 2단 굴착하는 그런 재련로 기초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반복 조업에 유리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부 지역의 대형 재련로에서 이렇게 동남부 지역의 소형 재련로로 이렇게 같이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은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동남부 지역 재련로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 3분 내로 네. 마치십시오. 네. 중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의 재련 기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기술 체계가 유입되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고대 중부 지역의 재련기술 확립은 적어도 2세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삼국 시대 마한의 소국에 의해 재련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환 진환에 의한 재련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부 지역과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국가로 성장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철 기술 보유 세력을 통합하고 이들이 보유하던 철 및 철기 생산과 유통 체계를 장악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지현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석사기 논문을 이거 쓸 때 뭐 굉장히 편하게 쓴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석사기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힐 수 없었던 얘기는 제가 여기 앉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유적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재련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굴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주 까놓고 얘기해서 불성실한 보고서, 재원을 잴 수도 없는 도면도 있고요. 이게 어디가 소성보고 어디가 환원보고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이지은 발표자께서 정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느낌이고요. 그 대신 뭐 논평을 하라고 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이제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그 조사된 103기의 이제 그 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103기 중에 43기. 근데 실제 본문을 읽어보면 그 숫자가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어떠한 재련로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논문의 제목과 좀 관련된 겁니다. 남한 지역의 고대 철 재련로의 변천과 지역성. 그래서 변천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이른 시기는 지금 소위 말하는 마한 지역, 그다음에 백제가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경영을 했다라고 쓰셨고요. 475년 이후에 공주 부유의 그 재련로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남 지역을 보면 소위 원삼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철 소재의 양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과 김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철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위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가야 지역에서 철 생산이 먼저 시작이 된 것처럼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재련로만 본다면, 그럼 이제 월성에서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면서 점점 확장이 되면서 가야 지역을 복속하고 그 철 생산 시스템을 이제 다시 이제 운영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백제와 신라의 그 비교되는 양상에 대해서 좀 세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대로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신라 지역에서는 이제 재련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 원삼국 시대 재련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대량의 철기가 있고 철 소재가 나오니까 아직 조사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 것이지,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자신의 조금 견해를 좀 얘기했었으면, 조금 뒤에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남 지역에서 뭐 기술의 유입이나 물건의 유입이 이제 중서부 지역에 왔을 거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짧게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새로운 재련 기술, 지금 이제 논문에 보면 이제 그 서해안 이제 마한 지역에서 들어온 건데, 이 재련 기술의 계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논평하신 이제 그 두 분의 선생님 글을 보면 이제 그 괴련철,
선철, 혼합철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한국고고학계에서 이 생산된 철이 뭐 계련철인지 선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계련철로 보느냐, 선철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계보는 어떻게 갈 것이냐? 낭낭이다? 그럼 낭낭이라면 도대체 어느 유적을 우리가 들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계련철 생산 체제로 보셨기 때문에 왜 그 중원에서 온 그 중원의 기술이 왜 계련철 체제로 바뀌었는지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제 4번은 뭐냐면 이제 그 유적 우리가 이제 석사기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같은 문장에 이제 몇 곳에서 이제 동일하게 반복이 돼서 이제 다음에는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살짝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의 일부를 몇 개를 이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재련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선진적인 재련, 초보적인 재련, 초보적인 재련을 통해서 영남 지역에서 철을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인 그 접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시설 분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문헌 인용의 중요하다고 쓴 건 뭐냐면 저희가 부지불식 간에 이제 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변환과 진환이 다 철을 생산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 의하면 진환 쪽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진환, 변진, 그 다음에 후한서에 나오는 변환. 잘 이제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변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미서에 딱 써있던 변진, 이거는 송나라 때 변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한 플러스 진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논문 보면 변진 이 따로 있고 변 플러스 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고대 사시는 분도 나와 계시긴 하겠지만 뭐 서로 뭐 양진영 우리가 좀 비판을 하긴 하지만 이제 요 문헌을 인용할 때는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아예 인용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합니다. 이거 뭐 좀 매우 이제 그 특정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긴 한데 이 변진에 관한 그 중국 사서 인용은 조금 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남한 지역에서 조사했던 그 어려운 보고서를 잘 정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라는 말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지적과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